출마 선언하신 지 지금 2달이 됐습니다. 1월 23일에 출마 선언 공식적으로 하셨는데 2달간 느낀 종로 민심이 어땠는지 간접적으로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사뭇 다르죠. 지금 시민들은 오늘의 걱정, 내일의 불안으로 뭔가 의지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정치가 그에 대해서 응답해야 합니다. 선거라고 해서 정치가 응답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 과정도 저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의 선거보다 훨씬 더 민심이 어렵고 어둡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다르지요.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대단히 과거 방식에 매여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말씀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어떤 가게 아주머니는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의지가 되어달라고, 잘 해결해달라고. 그것을 과거의 선거의 유불리 잣대로 재는 것 자체가 안 맞다니까요. 그런데 질문은 계속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헛도는 거죠. 서로가 질문과 답변이. 근데 그러면 제가 지역 쟁점 먼저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국토교통부 예타 조사를 2번 탈락했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할 수 있는지 사실 그 관련 의원들도 강병원 의원이나 김병호 의원 모두 참석했었는데 그동안 왜 안 됐고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예. 그 다른 결과가 나온 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 전망은 늘 달라지게 마련이죠. 참으로 다행인 것은 야당 후보들도 똑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치면 훨씬 더 잘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야당 후보 방금 거론하셨는데 황교안 후보와 현장에서 좀 이렇게 많이 마주치시는 기회가 있나요? 굉장히 드뭅니다. 한 몇 번 정도 만나셨어요? 그걸 계산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예. 코로나 이전에는 더러더러 조우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이유가 보면은 황교안 후보는 실제로 소독통을 메고서 좀 다니는 모습이 많이 저희 기자들한테 포착이 됐는데 저희 총리님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활발히 출연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봤어요. 근데 기자들은 네. 그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지요. 현장에서 보지 않고요. 기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제가 한 것은 국난극복위원회를 일주일에 3번씩 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왜 안 보셨나요? 예,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요컨대 지금 필요한 정책을 다듬고 그리고 많은 그 것들은 가려둔 것도 있겠죠. 예. 자기들이 그렇게 써놓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게 언론인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이제 그러면 젊은 후보들이나 정치 후배들과 유튜브에서 동반 출연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봤는데요.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 후원회장을 지금 몇 명이나 맡으셨는지요? 숫자는 못 외우겠네요. 네.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예, 보시죠. 조금 전에 뭐 했는데 그럼 특별히 수락 기준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기준이 있죠. 우리 스태프들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 또 그 경선이 거의 끝났거나 또는 뭐 나름대로 당내 경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왔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경선이 끝났으니까 다르지만 그 기준도 제가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참모진에서 정해주면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후원회장을 맡으시고 아무래도 정치 후배들을 챙기시다 보니까 또 당 내에서는 이낙연계가 생기고 있다 혹은 이낙연 사단이 꾸려지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제가 선대위원장입니다. 여기저기서 지원을 요구하지요. 당의 선거를 도와야 될 처지입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그분들의 지역구를 가지 않고 오히려 종로에 모셔서 방송을 같이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죠. 그것이 왜 문제가 되지요? 아니요, 문제라고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그건- 그러면 선거를 지원하지 말았어야 하나요? 아니 무슨 사단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시각이라면 그러면 선거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잘못된 시각입니다. 근데 뭐꼭 부정적 의미의 사단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낙연 총리님이 당에 돌아오시고 나서 이 총리님과 이제 더 가까이 지내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진다, 당내에 많아진다 이런 의도를 제가 거예요. 예. 제가 가능한 방법으로 돕는 것은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기들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방금 이제 당의 선대위원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찬 대표와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역할이 또 구분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공천에는 사실상 개입을 안 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얼마 전에 뭐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다, 극도로 자제해달라 관훈 토론회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총리님께서. 무엇에 관해서 그 말했죠? 외곽에서 뭐 누가 누구보다 더 세다 이런 말들을 비례정당 그에 대해서 예. 한 말이 아니었죠. 비례 문제 가지고 바깥에서 서로 비판을 오가는 일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한 말이죠. 예. 예,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선거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공천에는 또 개입하지 않으셨는데 현재 그런 역할이나 위치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으시진 않으신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이미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말을 했으니까요. 또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민주당이 아무래도 이 말씀을 저희가 안 드릴 수 없는데 한 개의 공식 비례정당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개의 외곽 비례당을 갖추고 총선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망하다거나 아름답지 않다거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미 말했죠. 아까 방금 기억하신 대로. 네, 더 보탤 말은 없습니다. 호텔 말씀이죠. 근데 국난국복위원장을 같이 맡고 계시지만 이제 코로나에도 사실 선거는 치러지고 집권 여당의 선대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한 번 더 솔직히 말씀해 국난 극복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선거를 돕는 길이라 생각하고요. 국난 극복에 집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면 비례정당 논의를 했던 사실상 뭐 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이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나 그런 실무그룹 혹은 이해찬 대표랑 비례당 논의에 직접 참여를 안 하셨나요? 실제 소통을 안 하셨나요? 네,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총리님이 모르시는 채로 비례당 논의가 진행됐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가요? 간간히 궁금하면 물어볼 때는 있었지만 협의 멤버가 아닙니다. 네. 그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고요. 예. 추후에 결정된 사안을 전달받으신 것으로. 결정된 사항을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언론을 보고 하셨나요? 아니요, 지금까지도 언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불어시민당이 출범하게 됐고 뭐 어떤 정당들이 참여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얼추. 선대위원장으로서 얼추. 그리고 무슨 비례 명단이라든가 지금까지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대위원장으로서 그것을 들여다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선대위원장이 투톱 체제지요. 네. 네. 저한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들을 지원하고 현재 국난을 추스리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정해졌죠. 제가 좀 가벼운 질문 좀 올릴게요. 사실 저도 지금 약간 우리 총리님 카리스마에 압도됐는데 카리스마가 있다는 평가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또 호랑이 총리다, 고압적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으셨는데요. 그 스스로 가지는 자신의 카리스마의 원천, 실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제가 갖는 기대를 말씀드리자면 일에 대해서
더 정통해야 됩니다. 누구나 자기 일에 대해서. 그의 부실함이 있을 경우에 답답하게 생각하죠. 그런 것들을 압도됐다고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에 대한 완벽주의적 접근 그런 것 아니겠나. 그게 저에게 짐도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사회 전체가 자기 일을 더 잘해야 합니다. 전 부처를 통틀어 사실 총리 시절에도 영성이 자자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부처 출입을 했었는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또 최장수 총리이셨으니까 총리 본인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조류 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가축 전염병 퇴치에 비교적 성공적이었죠. 메르스 인명피해 한 명도 없이 종료시킬 수 있었다는 것. 행운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죠. 각종 재난재해, 강원도 산불, 동해안 태풍, 포항 지진, 새로운 대처의 전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1월 14일에 저와 정세균 총리 두 사람을 불러서 저녁을 주시면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써보라고 그렇게 권유하시대요. 무슨 책입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재난재해에 대처한 경험을 책으로 좀 써보라고. 훗날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예전에 없었던 방식의 접근을 제가 했었고요. 그건 재난재해 대처, 복구, 주민과의 소통, 또 그 이후 주민의 수용, 모든 것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젠가는 그 책으로 쓸 예정인데요. 제가 했던 것이 완벽했다가 아니라 제가 했던 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 후배들이 더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도 정치도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그런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재난재해 극복 1월 말씀은 이 코로나가 실제로 발병하기 전 그렇습니다. 첫 발병이 1월 20일이었죠. 직전이에요. 네, 제가 그 6일 전에 총리에서 떠났죠. 예. 그러면은 코로나 발병의 경험도 나중에 그 재난 극복의 경험에 이제 제가 한 건 아니니까요. 이제 저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단지 이제 간접적인 경험으로서 국난극복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점검하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신임이 깊으셨던 총리로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혹시 총리 시절 그럼 마지막 하직 인사 문재인 대통령께 남기셨던 하직 인사가 어땠는지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였겠죠. 특별히 그런 건 기억이 안 나요. 뭐 감사했습니다.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던 그때 직접 하셨던 말씀이 그러면 자기 정치를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신 건 아닌가요? 그건 총리 떠나기 후임 총리를 정하시기로 할 무렵에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하셨죠. 이낙연 대망론에 대해서 여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께서도 자기 정치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언제 본격 현실화할지 궁금증을 갖는 여권 지지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어떤 큰 그림이 있으신지요? 개인적인 스케줄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선거 끝나면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의 흐름에 따라서 몸을 맡기시고
진행하실 것으로 대망론을. 주변에서 가만히 안 두겠죠. 그러나 서두른다고 꼭 좋은 건 아니고요. 제가 할 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당선되자마자 딴짓을 한다는 건 그건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제 그 대망론의 연장선상에서 옆정당 민생당이 지금 호남에서 광주에서 이낙연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김동철 후보나 상대당 천정배 전 장관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뭐 선거 후보자들은 예. 선거와 관련해서 뭐든지 하지요. 유권자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정확히 판단이 돕기 위해서 오늘도 방금 같이 뭐 당연히 당내 후보가 와서 뭔가를 요청하면 응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 공천을 받은 사람의 당선을 도와야 되는 것은 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할 분들이 아니십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고 주춤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의 상승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좋은 일 아닌가요? 네, 국민들께서 어떤 정치인의 장점을 발견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전 총리님의 고공 지지율이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광 효과에서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이제 마타도를 하는 또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요. 진작부터 그런 얘기들을 해왔었죠. 제가 제 지지율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전망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것은 언론과 평론가들의 몫입니다. 그걸 당사자에게 물어봐서 이상하죠. 종로에서도 지금 황교안 후보를 크게 앞서고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 민심은 늘 준엄하고 무서운 것이죠. 네, 조금 전에도 이렇게 인사하시는 모습도 봤는데 실제로 종로에서 시민들이 많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나요? 뭔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걱정이 큰 거지요. 그것을 정치가 자꾸 무슨 승부의 개념으로 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한 겁니다. 그런 시각 자체가. 그렇다면 두 달간 가장 마음 아프고 엄중하다고 느꼈던 장면을 좀 말씀해 주세요. 3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대량 발병, 그게 가장 가슴이 덜컹한 일이었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삼청동에 무슨 선물 가게였던 것 같은데요. 손님이 없었어요. 저를 보시더니 자꾸 우시는 거예요. 의지하고 싶으셨던가 봐요. 그 사람이 나타날지 몰랐는데 나타났다. 잘해달라. 의지가 되어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짠하고 미안했죠. 저런 국민 앞에 얼마나 해드릴 수 있을까. 지금 선거의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그것을 자꾸 승부로 보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너무나 미안한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 받는 것 자체가 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질문을 차단하고 싶었었는데요. 실패했죠.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한 토론회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럼 대통령께서는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어떠냐? 라고 하길래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 상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나 이제 극성 친문 지지층들이 뭐 이제 친문과 등 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열성 지지층에 대해서 그 사안을 볼 적에 개인적 심정으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사안의 옳고 그름은 그것대로 봐야 되는 것이지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돼 있으니까 어떻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로서 얘기한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내 학교 후배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선에서 이미 그때 얘기를 했죠. 네. 이미 그때 얘기를 했죠. 본인과 가족이 겪으신 고초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것도 맞지만 과연 그 당시에 검찰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검찰 개혁의 요구가 분출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양면이 모두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죠. 열린민주당에서 상당히 친조국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직접 지역구는 아니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조국 프레임으로 우리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 냉엄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냉엄한 판단을 받기까지 그런 프레임을 펴는 것은 정치권의 자유다.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러나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고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민주당이 잠깐만요. 선거에 나서는 정치 세력이나 후보들의 생각이나 전략 전체에 대해서 논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각자 알아서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제가 뭔데 전부 다 논평을 합니까? 집권 여당의 선대위원장이시길래 제가 먼저 집권 여당 선대위원장의 권한이 아니죠. 예.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친조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좀 의견을 제시하셨나요? 이미 내부에서 충분히 걸러지고 있지 않나요? 네. 초기에 아드님께서 유튜브 방송하신 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야당이 그것을 공세 소재로 쓰면서 약간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기억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이제 집에서 좀 가족끼리 소통을 하셨나요? 그 말 때문에 좀 상처 입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본인의 사과와 사후 대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이버 검색 엔진에 제가 이낙연을 쳐보니까 바로 연관 검색어 1위가 이낙연 관련주라고 나와요. 이제 아무래도 대권 잠룡이라고 흔히 일컫는 분들이 의례 겪는 일인 것 같긴 합니다만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요. 한 번도 없으세요? 예. 그리고 처음 듣는 회사들이 거의 전부예요. 그 메시지를 내주시는 게 시장 교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교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진짜 몰라요. 모르고 참 호사가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죠.